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전자지갑이라고 아세요?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도 신용카드나 또 적립카드들 가지고 다니려면 불편했는데요. 이런 것도 다 스마트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액결제나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모바일 메신저 카톡도 곧 이런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갑 사정은 어떠신가요? 얇아진 지갑 때문에 우리들도 속이 타고요. 또 정부도 속이 탑니다. 소득이 제자리고 가계부채도 산더미 같은 데다가 노후까지 불안하니까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해외에서는 지갑이 활짝 열리나 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 관광 지출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외국에서 쓴 카드 사용액도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는 변호사 개업을 하자마자 5개월 동안 16억 원을 지갑에 채운 황제 전관을 총리에 임명하고자 했죠. 관피와 척결하는 자리에 말입니다. 총리 후보 검증할 때에는요. 지갑 검사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지갑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후보들의 경제 복지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제 복지 공약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정몽준 후보 캠프의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원순 후보 캠프의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모시고요. 경제 공약의 타당성과 효과,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4부 1시간 동안 이어지는 금요기획이니까요. 계속 귀 기울여 주십시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항공 선수 로페스로 단독 찬스를 맞습니다. 네, 바로 슈터나요, 슛! 골이에요. 브라질까지 환상적인 슛이네요. 대한항공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에어컨들이 바람의 세기로 경쟁할 때 휘세는 바람의 온도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건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바람이니까요. 에어컨의 바람을 넘어 LG 휘센. 오늘의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일부러 오늘 인사를 밝게 안 드렸습니다. 시장이 네.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2천선이 깨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조마조마하던 시장이 한 대 얻어맞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먼저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사실 이번 주 한 주간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여타 종목들의 시세 흐름들이, 그러니까 한 네이버 정도까지만 빼고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의 대표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썩 양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게 지수는 지켜졌죠. 삼성전자나 이런 몇몇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런 흐름들이 좀 깨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시세 흐름에서 역시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 세력은 외국인, 그것도 외국인들 중에서도 선물 시세입니다. 거의 최근 보면 완벽한 동행까지는 아니지만 네.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즉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예,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네. 2,500개. 오늘 사실은 그 종가를 말씀드리면 전일 대비 17.30포인트, 0.86% 하락하면서 1994.96포인트로 하락하면서 17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의 양에 비하면 하락이 조금 크게 나온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목별 흐름에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빼고는 이번 한 주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오늘 하락은 조금 기분 나쁜 하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만이 매수를 했고요. 네. 현물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래소가 이렇게 빠지니까 힘을 못 쓰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둘 다 아침에 올라서 시작했습니다만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 증시의 경우와 거래소 모두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은 3.08포인트 전일 대비 0.56% 하락한 546.53포인트 기록했는데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네, 기분 나쁜 하락. 하락은 언제나 기분은 안 좋습니다만은 특히나 한 주간의 거래를 마감을 하는데 그동안 정말 불안불안하게 좀 지켜왔던 것을 잃는 게 아닌가 이런 감정이 좀 생기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계속해서 저조해 왔지 않습니까? 네. 한 주 내내 2조, 3조 대의 최저 수준의 거래대금을 거래수 기준으로 보여줬는데요. 오늘 하락이 기분 나쁜 이유는 거래대금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장중 시종 일간 좀 빠지는 분위기를 중간에 물론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만 시종 빠지면서 마지막 종가를 가장 낮은 수준에서 종가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MSCI 지수 조정에 따라서 네. 일정 부분의 자금이 환매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그런 변경은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되는데요? 네, 비중 조절을 하는데 이번 네. 비중 조절은 한국물을 조금 파는 약 5천억 정도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는 주식시장 자체보다는 환율 시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1020선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강세였고 네. 그러니까 환율 기준으로 가장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첫 번째 장 시작하면서부터 1,018원을 찍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당국이 개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020원 방어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느냐. 그럼 1,020원 지켰으니까 앞으로도 1,020원 지킬 것이다. 이런 논의들과 분석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방어에서 0.50원이 환율 하락한 1,020원이었거든요. 네. 방어에서 이 정도였다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원화 강세 흐름이 조금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수출주들은 이제 만약에 1,000원을 향해서 가고 그 위까지 빠지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심리적 부담을 좀 주지는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종합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려보면 왜 좀 불안불안한 상승이었냐. 2,000포인트에서 고점을 갈 거냐 하는 기대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왜 불안했느냐. 주변 지표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놓게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지표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신흥국의 주식은 네. 위험 자산 중에서도 위험 자산인데요. 이런 것들이 위험 자산이 올라가려면 사실 그 경기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경기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면 지표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그 지표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언급드렸습니다만 무역의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건화물 운임 지수가 네. 연초에 2,00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1,000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이거는 2007년도 아주 무역이 활발했을 때 만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무역이 굉장히 죽었다라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2.5 이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군요, 진짜.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력하게 일어났다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미국 금리 강세, 그러니까 금리 하락과 채권 강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신흥국 시장이 좋을 것이냐 상당히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런 알겠습니다. 주변 여건들이 불리했었는데 오늘 조금 하락폭이 좀 나오게 되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분석적으로 다음 주에는 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월 산업생산 지표가 나왔나요? 예,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긴 한데요. 네. 이 세월호 참사의 경제적인 여파가 통계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5% 감소입니다. 네. 3월에도 0.6이 줄었고 4월에는 0.5가 줄었고 2달 연속으로
이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일반 생산은 뭐 0.1 정도 플러스로 갔습니다. 근데 서비스업이 1% 감소, 소매 판매가 1.7% 감소. 그러니까 예. 주로 국민들이 돈을 쓰는 쪽, 이 소비 부분, 소매 부분 이쪽에서 아무래도 영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국민들의 좌절,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특히 예술, 스포츠, 여가업 주로 이제 그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쓰는 분야들이 되는데 그런 쪽이 많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의복 같은 이 준내구재가 3% 감소했고요. 네. 휘발유라든가 이런 차량 연료들도 한 1.9% 감소했고 또 이동통신사들 영업정지 때문에 네. 통신기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내구재 구매 역시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닌 게 없네요. 예, 대부분 소비 예. 쪽, 소매 판매 쪽은 다 마이너스로 봐도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도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다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이제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0.1포인트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월호 참사의 이 후유증이, 뭐, 아주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낙관적인 한 가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최근의 경기 상황을 놓고 더블딥의 전조가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지는. 네, 더블딥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침체해서 올라가다가 얼마 못 가고 다시 이렇게 네. 가라앉는 그걸 이제 더블딥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누군가는 이게 그 더블딥 정도는 아니고 약간 주춤하는 그걸 또 예전에 그 앨런 그린스톤 페드 예. 총재 같은 경우는 소프트 패치다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예. 지금은 소프트 패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더블딥이든 뭐 이 소프트 패치든 경기가 분명 세월호 영향 외에도 흐름 자체가 좀 주춤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전체적인 이 사이클로 봤을 때 뭐 급격하게 다시 경기가 어떤 이 불안 국면으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더블딥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실제로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조금 이렇게 나타나니까 지표로 네. 좀 불안감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예.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연초에 기대했던 상승세에는 못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은 내수가 사라져야 되는데요. 이 내수라는 것이 이게 어떤 일시적인 이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 내수가 구조적인 침체 국면이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예를 들면 이제 고령화 문제도 있고 네. 또 소득 부진 문제도 있고 또 일자리 부족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수가 어떻게 보면 만성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단기간 내에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선거, 지자체 선거 후보들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 보겠다고 정말 거의 그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들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이 정책적인 연속성으로 풀어야지 될 문제인데요. 물론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일회성으로 자꾸 정치 공약들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주유소 협회가 휴업을 결의했다고 하네요. 네, 뭐 일종의 준 파업 같은 걸 지금 결의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7월부터 예. 거래 상황 기록부 주간 보고라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정부가 지금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서요. 이 주간 보고제라는 걸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유소 사업자가 공급업체로부터 이제 구입한 석유 물량, 그러니까 도매겠죠. 도매 물량하고 실제 소비자들한테 판매한 소매 물량을 이제 매주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도매로 구입한 물량보다 판매한 물량이 많다면 뭔가 가짜가 있다. 예, 뭔가가 섞인 거 아니겠느냐 예.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지금 매주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협회가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으로 매주 정부에다 이거 보고하려면은 네. 업무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주유소 협회가 전국 13,000개 회원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00곳 정도가
동맹휴업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2일에 1차로 휴업을 하고 일단 하루 정도 해보고 앞으로 봐서 2차 휴업 그 이상도 해보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정부 그 세종로청사 앞에서 릴레이 반대 시위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매일 그 그렇군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도 월간 보고 제도라는 거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간 보고만으로도 어느 정도 물량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충분한데도 주간 보고를 또 하려는 거는 이건 결국 그 주유소들한테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 부담만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나오고 있어서 7월 시행 한 달 앞두고 지금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가짜 휘발유 없이 네. 투명한 거래가 되는 건 제일 좋은 건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제도를 다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일단 좀 지켜봐야겠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토비콤 S. 생생경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는요. 경제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경제 신간 코너가 있고요. 경제 영화관, 영화 영린을 통해서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상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쌓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면 현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지역에서 감기를 검색하는 양이 증가하는 것을 분석해서 해당 지역에 독감주의보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상에서 엄청나게 쌓이는 정보를 뭐라고 할까요? 1번 빅데이터, 2번 빅뱅, 3번 빅사이즈.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미덕 기자가 오늘 경제 퀴즈 난이도 조절을 좀 했네요. 생생경제에서도 이것으로 본 경제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기가 1번 빅데이터, 2번 빅뱅, 3번 빅사이즈인데요. 빅뱅은 뭐 제가 부르고 싶은 아이돌이고요. 아이돌 그룹이고, 네 글자입니다. 여기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는 연극 엄마를 부탁해 티켓과 인기 있는 경제 신간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 엄마를 부탁해는 소설로도 인기를 끌었는데 연극으로도 아주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 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올해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영화 속에서 경제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새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깨끗하고 좋네요. 아, 참 단순한데요. 오늘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아직도 상영하고 있는 아마 영화일 텐데요. 네. 이재규 감독의 영린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신작은 다 보시네요. 네. 저 못 봤어요. 내용은 대충 아는데 네. 소재는 정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조선 왕조를 통틀어 가지고 아마 최고의 임금 둘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 세종과 함께 정조가 꼽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거리로만 보자면 네. 아마 당연 정조가 될 것 같은데요. 정조는 뒤주 속에서 갇혀 죽었던 사도세자의 아들이면서 또 노론과의 권력 게임을 끊임없이 벌여했던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산 왕입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선은 또 정조를 끝으로 또 쇠락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그 정조가 즉위한 그 첫 해에 발생했던 정유역변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1777년 7월 28일 날 밤인데요. 정조가 한밤에 책을 읽고 있는데 머리 위에서 기앗장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급히 이제 홍구경을 불러서 수사를 했더니 자객이 지붕 위까지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네. 요 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요즘 팩션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각색이 많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작가가 이야기를 풀었었는데요. 이 정유역변이 일어난 날 네. 새벽부터 사건 당일까지 하루의 이야기를 영화가 담고 있습니다. 정조의 할머니면서 또 노론의 중심 인물이었던 그 정순왕후, 영화에서는 이제 한지민 씨가 맡고 있는데요. 이 이제 정순왕후가 손자인 정조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 씨가 예. 이제 이걸 알아내고 이제 이 정순왕후를 독살하려 하는데요. 실패합니다. 정조의 넷이 상책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상책은 또 정조를 죽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투입된 첩자입니다. 네. 이제 이 영모가 일어나는 밤에 정순왕후가 이제 재가를 해주면 노론의 정조 사례조가 궁궐에 침투가 되고요. 또 이제 구선복 장군이라는 이제 이 장군이 바로 이제 군사로 몰고 궁궐에 쳐들어가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노론은 이제 이를 위해서 민간에서 그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 영화의 이제 영린의 내용인데 네. 원래 원작은 소설입니다. 최성현 씨가 쓴 영린 동명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요즘 참 사극 많아요. 네. 그거에 비춰서 현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영화 속의 장면을 좀 들어보고 갈까요? 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구 모가지입니까? 왕모가지. 우리가 앉히면 된다. 그게 우리 왕이다. 우리가 먼저 쳐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 태우고 쓸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바라는 세상이냐? 가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그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정조가 등 근육이 있었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있던 건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현빈이 이 정조를 연기하기 위해서 등 근육을 키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다면서요. 계속 이 암살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좀 몸을 단련한 네. 그런 거라면서요. 네,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네.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과거에 나왔던 광해랑 또 많이 또 비교를 하시는데요. 네. 한번 직접 보시면서 어떤 게 좀 더 재밌는지 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정조는 끊임없이 그 암살설에 시달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암살설에 시달린 이유가 바로 이제 기득권 세력의 그런 저항이었는데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정조가 행한 그 경제 개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경제 개혁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신의 통공이라는 불리는 그런 조치입니다. 신의 통공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거였죠? 네, 1791년 정조 15년입니다. 정조가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기틀을 잡고 나서 이제 발표한 조치인데요.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기억나요. 네. 네. 이게 상당히 조선 후기 상업에 차지하는 의미가 아주 큰 조치였는데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조선은 유기전 상인들이 상업을 독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이제 독점권을 얻어가지고 장사를 한 반면에 일반인들은 난전을 열어서 물건을 팔 수가 없었는데요. 네. 지금으로 치자면 정부가 지정한 몇몇 대기업들만 물건을 팔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물건을 팔 수 없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독점 상인들이 폭리를 많이 취했고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소금이 없어서 백성들이 음식을 만들지 못한다. 네. 또 제수물품 가격이 너무 뛰어서 선비가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네. 좌의정인 그 최재공이 정조에게 이 금난 정권을 폐지하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는 이를 받아들이는데요. 이제 누구나 도소매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시중에 물품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문세가와 결탁했던 그 독점 상인들이 계속 반발을 하는데 하지만 또 정조는 이제 이들을 또 설득하면서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참 정조가 대단했던 왕인 게 네. 그 반좌법이라는 것도 만드는데요. 반좌법이요? 네. 예. 독점 상인들이 나중에 시중에 이제 일종의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영세 상인들을 자리세를 요구하는군요. 예, 그걸 하니까 예. 보옷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이 이제 반좌법.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법까지도 만듭니다. 요즘 말로 치자면 바로 이제 그런 경제민주화 조치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제 대기업이 독점하던 유통 산업을 모든 기업에 개방하면서 일종의 조선판 상업 활성화 대책을 시행을 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권리금의 뿌리도 좀 뽑으시지. 이때부터 자리세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권리금 문제가 횡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맨날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은지 PD님이
방송이나 일단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데 자영업 얘기를 가끔씩 하면은 그렇죠. 회사 그만두면 뭐하나 이 걱정이 많거든요. 네. 배추나 팔아야지 그러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내가 원래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신의 통공이라는 개혁 조치였군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로 후기로 돌아왔다면 네. 이런 이제 뭐 배추 하나 사과 하나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막상 이런 조치를 하니까 노론이 크게 반발합니다. 독점 상인이 사라지면 경제가 문란해지고 또 국가에 안정적으로 물품을 납품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거대 독점 상인을 보호해야만 국가 경제가 안정이 된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하지만 이제 정조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영세 상인을 키워서 중산층을 키우는 거야말로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기업 중심 정책이냐? 아니면 네. 이제 허리가 튼튼한 중견기업 혹은 이제 중소기업 정책이냐? 이게 이제 오늘날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네요. 그때도 똑같은 논리였고 지금도 대기업들은 같은 논리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중소기업들도 같은 논리인데 경제민주화 어디 갔는지 좀 잡아와야겠죠. 이 정조의 개혁 조치를 하나 더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정조는 또 특이하게 또 지역의 인재를 많이 등용했던 그런 왕입니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지방 유생을 대상으로 친 소규모 시험이 있는데요. 네. 이걸 이제 빈흥과라고 부릅니다. 예. 재밌는 게 이 빈흥과 문제를 정조가 직접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에게 시험 문제를 들고 지방에 가가지고 직접 시험을 치게 하고요. 네. 그 답안지를 가지고 서울로 가져오면 정조가 직접 주관한 가운데서 채점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뭐 이렇게 왕이 나서버리니까 이제 지역의 인재를 골고루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영남에서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전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뭐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이제 국토균형 발전, 그다음 인재의 뭐 지역적인 등용이었는데 네. 여기 사실 이제 정조의 좀 정치적인 면도 있습니다. 원체 이제 서울 기득권들의 힘이 세다 보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네. 이런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어진 게 바로 수원의 화성입니다. 어쨌거나 정조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또 이제 지역 인재를 골고루 쓰려고 하면서 인사에 대한 균형 그리고 인재에 대한 균형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뭐 전통을 세웠다라고 네.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대통령도 있는데요. 지금 세종시에 계시잖아요. 또 박병유 기자가. 네, 그렇죠. 균형 발전에 대한 기사를 저도 청와대 출입하면서 많이 썼던 기억이 나고요. 네. 할아버지 영조가 아마 탕평책 쓰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지방을 균형 발전했던 건데 어쨌든 영린 한번 보고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영화관 시간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유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금요일마다 만나는 경제 신간 코너입니다. 구매 욕구와 함께 독서 욕을 상당히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죠.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예, 구매욕, 독서욕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의욕에 대한 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어떻게 의욕을 이끌어낼 것인가, 끌어낼 네.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인간성향 대탐구라는 부제가 적혀 있는데요. 네. 이 책의 저자가 하이디 글렌트 할버슨, 토리 히긴스 두 분인데 네. 콜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동기과학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아, 둘이 동기는 아니고 우리의 의욕을 일으키는 동기를 그렇습니다. 말하는 예, 거죠? 우리가 동기부여와 예. 관련해서 사실 모든 조직의 리더들과 또 책임자들이 참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인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과학적인 원칙과 어떤 접근법들을 찾아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 책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거죠? 성취 지향과 안정 지향이라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두 개로 나눈 것 같은데. 예. 임의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 20년 동안 연구하니까 네.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지라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두 가지 유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승진하고 싶어서 성취지향적인 성취지향적인 경우에 예.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안정지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형을 잘 파악을 해서 동기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의욕을 끌어낼 것인가가 약간 좀 조직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시킬 것인지 네. 혹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고객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할 것인지 이게 다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목을 들을 때는 이 스스로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이게 성향이라는 게 투자에서도 사실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리스크 선호형도 있고 리스크 기피형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동기 성향이라고 하는 건 사실 투자뿐만이 아니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네. 혹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연애를 할 때라든가 또 의사결정, 예. 정치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가치관과 말투 그리고 좋아하는 스포츠만 봐도 그 사람의 동기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환경 변화가 있을수록 이 동기 성향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또 책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 책의 내용을 여기서 한번 좀 낭독을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새해 결심의 단골 메뉴인 금연과 체중 감량을 주제로 하여 2건의 연구가 진행됐다. 그 결과를 보면 성취지향 동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처음 6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는데 성공한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다음 해까지 그 성공을 그대로 유지한 건 안정지향 동기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안정지향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아예 처음부터 도전할 용기조차 내기 힘든 사람이라면 약간의 성취지향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어느 한 접근법이 다른 접근법보다 더 좋거나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성공 비결이다. 인간의 성장에 보살핌과 안전이 모두 필요하듯 기업과 팀은 혁신과 유지, 속도와 정확도 양쪽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취지향형의 동료들과 안정지향형의 동료들이 서로의 관점과 기여를 존중해야 하며 한쪽 성향의 강점이 다른 쪽 성향의 강점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 네, 우리가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금연과 체중 감량, 그렇죠. 그리고 조직에서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어떤 스타일이세요? 안정지향이세요? 아니면 성취지향이세요? 저는 안정지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 저는 장남 컴플렉스가 좀 있기 때문에 모범생 같으세요.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네. 뭔가 스스로도 야 내가 성취지향적이어야지 많이 도전하고 싶어 하는데 네. 결국 보면 안정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은 이걸 성격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네. 이 책은 어떻게 이 두 가지 욕구가 나뉘어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첫 번째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거. 예. 두 번째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욕구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다라는 건 먹을 것, 마실 것,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을 뭔가 좀 받고 싶어하는 욕구인 거죠. 반대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다라는 건 네. 포식자라든가 예리한 물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고 싶은 욕구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애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성취지향 동기로 발전하고 또 사랑과 존경, 진보, 성장 이렇게 인생을 긍정적인 것들로 채우려는 성향으로 나타난 반면 네.
안전에 대한 욕구 충족은 그야말로 안정지향 동기로 발전하게 되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안위를 유지하고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삶을 유지하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매기게 된다라고 또 어떻게 이러한 성향이 생기게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딱 들으면서 이 부모한테도 이 성향이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가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성격을 짓는데 결정짓는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사실 부모의 양육 환경도 상당히 네. 중요한데요.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한 칭찬과 인정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취지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실패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두려워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만 다하는 것에 익숙하게 자란 아이들은 안정지향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동아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성취지향이 좀 강한 편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미국 문화 자체가 독립심을 높이 평가하고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장려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 동아시아 문화는 상부상조, 예의 범절 이런 것들에 더 중점을 주고 개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안정지향적인 동기 요소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개인의 동기 성향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사례가 좀 책에 소개가 되고 있죠. 예. 제가 만약 세일즈맨이 돼서 자동차를 판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요즘 뭐 차 구입할 때 연비가 가장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예. 만약 상대가 성취지향형이라는 판단이 들면 저는 이렇게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이 차는 더 높은 연비를 자랑합니다. 왠지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반면 저 사람이 안정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면 이 차를 운영하시면 더 낮은 연료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들으니까 저의 성향이 딱 드러나는데요. 전자시죠?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사실 연비 좋은 차를 사는 결과는 똑같아도 그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누군가는 더 높은 연비와 뭔가 좀 성취할 수 있는 것,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낮은 연료비를 통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손해를 좀 최소화하려는 이런 구매 성향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또 다른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성향을 한번 또 평가해볼까요? 치약 만약에 산다고 하실 때 미백, 구취 제거 이런 거에 혹하십니까? 아니면 치약이 충치, 치석, 칠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까? 여기에 혹하십니까? 아니 여기서는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뭔가 효과를 반짝 나타내줄 것 같은 걸 더 좋아해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성취지향적인 분들이시고요. 예방에 더 방점이 찍히신다면 안정지향적인 분이신데 이 책이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지 정말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안정지향적이셨는데 어떻게 저는 그런 환경이 이렇게 성취지향으로 자랐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책은 정말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에어컨들이 바람의 세기로 경쟁할 때 휘센은 바람의 온도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건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바람이니까요. 에어컨의 바람을 넘어 LG 휘센.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세월호의 선체 절단이 시작이 됐는데 이 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사망을 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선체 절단 작업 중에 잠수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예, 좀 다른 피해는 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저희 경제 퀴즈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를 분석 활용해서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 많다에 초점을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빅데이터, 2번 빅뱅, 3번 빅사이즈. 이 세 개 중에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경제 신간과 연극 티켓. 요즘 특별히 인기 있는 연극인데 엄마를 부탁해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YTN 라디오 앱 예스. 또 문자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_이코노미,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3, 4부에서는 금요기획이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특집인데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제복지 공약, 과연 이게 어떤 것들을 제시를 했고 또 실행은 가능한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